안녕하십니까. 요즘 반도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GPU랑 곁들여가지고 쓰여지는 건데요. 그 메모리 칩, 기억 소자잖아요. 그거 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맨날 넘버원이었고 SK 하이닉스는 맨날 넘버2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생 역전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 HBM에 있었을만큼은.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느냐 하는 거에 대한 왈가왈부가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 원우님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재미있게도 해당 경영자, 그 당시에 경영자의 얼굴에 나타난 공격성하고도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자 이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럼 같이 좀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HBM 팀을 공격적으로 품은 경영자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주가부터 봐야 되겠죠. 파이낸스니까. SK 하이닉스 사실 만년 2등으로 막 그러고 있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84,000원대에서 24만원대로 거의 한 3배가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떠냐 라고 봤을 때 한 6만원, 5만원, 6만원대에서 한 8만원대 정도로 한 30-40% 정도 뛰는 것에서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earnings announcement에서 비트했다, earnings surprise가 있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좋죠.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이재원 원우님의 질문을 보시면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근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님은 HBM 사업부를 해체했다고 하는 거죠. 2019년쯤에. 이게 보시면은 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조선일보에 2019년 HBM 투자의 회의적인 경영진이 이 연구개발팀을 해체했다라고 나옵니다. 뼈아픈 후회 포인트다 라고까지 주간조선에도 지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해체된 팀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의 HBM 인력은 SK 하이닉스로 대거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 그죠? 폭넓게 받아주는 사람, 공격적으로 이리와 웰컴 하면서 빨리 받아주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널거져 백년같이 누리리라 하면서 받아줬던 분이 있겠죠? SK 하이닉스의 박정호 부회장님은 삼성전자의 HBM 인력을 받아들이고 이 HBM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키우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 4년이 지나가지고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강자로 등극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하는 건데요.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얼굴이 어땠을까?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비디오. HBM에 대해서 좀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의 강혜령 기자님의 기사를 이제 좀 요약을 해가면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거, 컴퓨터에는 기억 소자, DRAM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DRAM 모듈로 지난 20년, 30년, 아니요, 수십 년간을 이제 해먹었었는데,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DRAM의 강자가 된 거는 지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아주 넘버원이 된 거죠. DDR DRAM으로 막 치고 올라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중요한 게 뭡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GPU의 시대인 거죠. AI 때문에 이제 단순 계산, 행렬 계산 같은 거를 수천만, 수십억 개를 갖다가 동시에 계산을 해주는 거. 그거를 해줘야 되는
계산이 바로 GPU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CPU는 엄청 복잡한 로지컬 계산을, 이 논리적인 계산을 하는 거고, GPU는 정말 단순 반복적인 계산이거든요. 단순 반복적인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십억 개 아니고 수조 개의 기억을 잠깐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건 D램처럼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서 해주는 메모리보다는 뭔가 바로 GPU 바로 옆에서 보좌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GDDR이라는 거고, 그거는 뭐겠어요? Graphic DDR이라는 건 DDR 메모리 여기서 확장된 거겠죠. 보시면은 GPU 주변에 DDR이 쭈루루루루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도와주는 게 되겠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잡고 있는 HBM이 되겠습니다. HBM, High Bandwidth Memory라고 해서 GPU가 있으면 주변에 고층 빌딩 쌓듯이 메모리 칩을 쌓아놓고서 얘네가 자주자주 톡을 하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DDR,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GPU 주변에 쭈루룩 이제 DDR DRAM들이 도열해 있는 거고요. 한 층씩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HB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주변에서 보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GDDR보다는 HBM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엘리베이터식으로 쭉 겹겹이 쌓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톡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위아래로 엘리베이터를 뚫듯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GPU를 빨리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핀수 이렇게 뚫어지는 거, 이게 1024개가 뚫린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4개를 겹치면은 4096개. 그래가지고 톡이 훨씬 원활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용량도 크고 또 운반 속도도 크고 대역폭이 훨씬 더 높아서 이게 훨씬 더 에피션트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HBM3의 계열을 보면은 D램을 갖다가 12층 빌딩으로 쌓아놓듯이 쫙 해놓고 엘리베이터를 뚫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뚫는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D램 칩을 이제 기념품으로 줬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무슨 뭐 컵스 버튼 단추로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D램 칩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D램에 약간의 먼지라도 딱 앉으면 불량품이 되기 때문에 그 버리느니 그냥 기념품으로 손님들한테 주는 거였었어요. 자, 그럼 먼지가 하나 딱 앉으면 불량품이 된다 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D램에서 칩을 만드는데 하나씩 칩을 한 겹씩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먼지 하나만 딱 앉아도 불량품이 돼서 못 쓰는데, 그럼 요 구멍 뚫는 거, 그죠? 구멍 드릴 뚫는 거 해보시면 알잖아요. 거기에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그게 뚫으면서 이게 판이 흔들려 버리면 얘는 불량품 안 될까요? 등등 해서 보면은 그 되게 정밀하게 아주 조심해서 뚫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예 뚫은 다음에 뭔가를 했든가, 뭔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최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 특별한 실리콘 관통 전극 같은 걸 꽂아 넣고 이걸 또 붙이는 기술도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동원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판들이 또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쌓이려 그러면은 가뜩이나 얇은 웨이퍼지만은 그걸 갖다가 더욱더 얇게 뒷판 밑에 면도 깎아서 최소한도의 얇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웨이퍼 뒤쪽 갈아내기, 갈아내면서 이게 불량품 안 생길까. 그러니까 수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많이 깎아놓고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봤지만은 이게 잘라내고 나서 쓸만한 것이 몇 개가 남는가 하는 게 많은 문제가 되겠죠. 수율의 문제. 그 다음에는 이게 두 개를 갖다가 딱
이제 붙여가지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붙인다는 건데, 이게 녹으면서 언더필 범프가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 하는데, 이러면서 불량품 안 나게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겠죠.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타임라인 보시면은 사실 2013년에 SK하이닉스가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2년 후에 이제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첫 개발들을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게 됩니다. 2019년이 관건이었다는 거죠. 이때쯤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이거 해보니까 알겠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D램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겠고 그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사실 뭐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고, 그죠? choice under uncertainty.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신처럼 내다본다는 건 불가능하고, 기존의 사업들이 워낙에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일단 하나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팀이 여기서 해체가 됐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루루룩 3세대 4세대 나가는데 이 팀들이 여기서 치고 나가가지고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선도주자가 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때 이제 그 해체하고 나서 아차 뒤늦게 이제 다시 이 팀을 재구성해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좀 시간차가 걸려서 이걸 어떻게 캐치업 하느냐 하는 거가 지금 이제 관건이라 하는 거고, 물론 삼성전자도 그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SK하이닉스 걸 갖고서 옆에다가 쌓아두고서 썼는데, 삼성전자도 우리도 생각할 만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젠슨 황께서 금년 초에 막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막 가슴 설레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막 들썩날썩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언제쯤 저게 통과할 거냐 하는 게 뭐 이슈도 되기도 하고 등등,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러면은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HBM 팀을 쫓아낸 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쫓겨난 팀을 갖다가 받아주신 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정호 부회장 나오셨고요. 그걸 이제 얼굴 사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대본의 판단이 되시죠? 딱 사각형을 그려보시면은 어느 사각형이 더 납작한가? 당장의 답이 나오죠? 네, 공격적으로 남의 팀일지라도 새로운 인력을 수용해가지고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2등, 만년 2등이었는데 빨리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급속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 네, 얼굴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이혜진 의장, 네이버 의장, 보시면은 이혜진 네이버 의장의 아버님이 삼성생명의 회장님이셨던 거 기억나시죠? 삼성의 뭐랄까,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이게 보수적으로 할 이유가 충분히 또 있어. 수성을 해야 돼. 라는 쪽의 입장은 이러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나가죠. 김범수 의장, 카카오에 빨리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요. 이분은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시고 UCLA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학자적이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이쪽은요, 고대 경영학과 나오셨어요. 그리고 M&A, 그리고 이분은 반도체 쪽이 아니세요, 원래. 마케팅적인 훨씬 더 세일즈나 이런 쪽에 강하신 분이다. 사람 만나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다라는 거를 백그라운드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SK그룹에서 그죠? 경영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M&A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커오신 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타일이 완전 다르신 경영자라는 거 알 수 있죠. 똑같은 메모리칩 반도체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년 2등에서만 가만히 있을 거냐? 언젠가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반대로 이쪽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지 않냐? 기존의 거 선택과 집중,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공격성의 차이가 얼굴에 나타난다 하는 게 제 수업에 배우는 상황도 거하고 개념하고 같이 가더라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공격적인 경영자분,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득을 줄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좀 해봐 하는 뭐 좀 해봐 하는 그 상황에 딱 적절한 분이시고요. 근데 그 후에는 이제 SK 스퀘어의 회장으로 가셨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SK 스퀘어에서 뭐 M&A 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좀 뭐 11번가 등등에 있어서 너무 이제 많이 M&A를 과도하게 한 거 아니냐, 혹은 뭐 등등 해가지고 좀 뭐 비난을 많이 받으시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공헌하는 점도 나름 그렇게 있었다 하는 걸 좀 이제 균형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반도체 얘기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